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봅니다. 그러니까. 낯서네요. 진짜 우리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오손도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앉아서 뭔가 정담을 나누려니까 좀 그랬어요. 우리가 정담을 나누진 않잖아요. 이게 정담이죠. 네. 정담이라는 형식. 진경. 꺼지세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뭐 수상작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녀는 조명등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가 본 간만에 긴 수상작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입장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 스포일러를 하셨는데 또 다른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멜라 김멜라. 예. 각자 인상 깊은 작품을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 작품에 주목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진경 선생님.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김멜라의 나뭇잎이 마르고. 근데 이 소설이 일단 맨 처음에 그 우화 있잖아요.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이거 이제 누가 봐도 예수 얘기잖아요. 응? 근데 나무에 이제 매달려 이제 자기가 저주한 그 나무, 그래서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그 나무에 자기가 이제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그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우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씨를 뿌렸던 그런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또 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이제 조응하는 굉장히 다른 나무인데, 하나는 굉장히 알레고리컬한 그런 나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을 이제 비유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나무인데, 이 서로 두 개의 다르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나무들이 배치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채라고 하는 그 여성 인물에 대한 이제 그 이 앙헬의 회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보다는 그 캐릭터에 훨씬 주목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소설을 뭐 결정한다기보다 좋은 소설이라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캐릭터의 매력이 저한테는 좀 이 소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캐릭터라든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캐릭터를 만났을 때 이 소설이 되게 좋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소설이 딱 그랬어요. 채라는 인물도 그렇고 앙헬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배수화 때부터 어떤 성별이 지워진 인물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중성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어떤 그 각자의 정말 그 선생님 좋아하는 singularity 그런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그런, 어디에도 이제 규범화되거나 범주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채라는 인물이 우리가 보통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동정적이면서도 그러나 그 멀리 있으면 동정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불편한 어떤 그런 이중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앙헬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두 가지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채가 말하는 그 부정확한 발음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뚜렷하게 들리게 되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어떤 사적인 언어이고, 자기들만의 어떤 사인이고, 어떤 이심전심의 세계일 수도 있고, 이게 언어로서 비언어적인 어떠한 그 공감의 그 순간 같은 것들을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채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 자체로 어디에 이제 장애인도 아닌, 여자도 아닌, 뭐 그렇다고 레즈비언도 아닌, 그런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이제 흥미로웠어요. 약간 삐딱한 근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뭐 일진이 이렇게 패기가 없어. 패션만 일진이야. 패션의 모든 패기를 다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예, 그 채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네, 앙헬이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채는 채만의 방식으로 걷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네, 어떤 정상성, 비정상성의 기준이 아니고 장애나 아니면 이제 어떤 비장애의 기준도 아닌 채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싱글라리티의 방식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앙헬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복격해주고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복격? 목격. 목격? 발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채 부정확한 발음이 어느 순간 앙헬에게 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그 언어로 들리게 되는 거. 근데 굳이 그거를 다시 소설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언어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번역된 말로 전달해 주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것도 그냥 부정확한 채로 남아 있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근데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어떤 얘기가 더 또렷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는 앞부분에 사실 읽을 때 이게 좀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앙헬한테는 그게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들렸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그게 어색하다고는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교감, 물론 이 앙헬이 채를 그날 찾아가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고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만남이 이어질지 어떨지는 몰라요. 또 채는 또 채 나름의 어떤 또 다른 삶이, 자기 나름의 삶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루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교감이 직결되고 응축되고 폭발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소설적 시간이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색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면 뭐 잠재적인 상황을 묘사하기에도 좋을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소설의 핵심이 이제 씨를 뿌리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이제 싹 틀지, 언제 꽃이 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화에서는 이제 뭐 누가 봐도 예수가 꽃이 피어라 라고 했는데 안 피어서 저주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말의 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얼령, 말에도 어떤 저주의 힘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초반에 이제 이런 꽃을 오히려 시들게 하는 힘을 보여주지만, 거꾸로 이 전체적인 이 소설적인 상황은 오히려 말이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는 거, 약간 침묵하고 기다리고 라고 하는 이 상황, 잠재성의 상황을 씨 뿌리는 행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이 소설적인 주제가 굉장히 이제 첫 장면과 우화적으로 잘 연결되게끔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런 것보다 여기 제목도 나뭇잎이 마르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나뭇잎, 여기서 이제 뒤틀린 몸, 그 다음에 이제 베베 이제 너무 가는 다리, 그러니까 이 운동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가느다란 다리에 이제 자기 몸을 구겨놓고 그거를 이제 마치 어떤 전장에서의 어떤 무기처럼 그리고 이제 막 산에도 올라가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채라는 사람은. 근데 이게 막 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신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 마른 몸이라는 게 자기의 몸의 현실이고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른 나뭇잎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명력이 뿜뿜해야만 그래야만 자기 생존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른 상태에서도 말라 비틀어진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생명이고, 그리고 아무튼 좀 뭐라고 뭐 잘 말을 못하겠지만 여기에 또 할머니들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제 끌고 온 게 또 그 채의 할머니고, 계속 이제
곡기를 끊고서는 그러고 있는 이제 채의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달디단 오이와 뭐 뭘 준 그 할머니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이제 할머니들, 그 생명력의 방식이나 그게 자기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양태 이런 게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좀 마르다라는 나는 그 느낌이 좀 되게 전혀 좀 다르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저는 이 도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내린 나무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건 없다라는 도입을 저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라가는 존재, 그러니까 할머니 또 곡기를 끄는 할머니 같은 존재들이 그 존재의 의미가 뭘까라고 저는 질문하는 소설로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수레를 끄는 짐승들, 네, 그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맥락의 서술, 하나는 소설적 서술이고 하나는 인문학적 철학적 서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서 저는 좀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선행, 이제 좋은 마음을 어딘가 특히 누구죠? 채가 좋은 마음을 많이 뿌려 놓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도움받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채, 그다음 당당한 채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성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이 존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회의 의미가 있을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독립적인 의미의 영역을 더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채와 앙의 이제 데니가 동아리를 여기저기를 이제 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되는 형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회 안에 이제 정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씨 뿌리는 행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씨를 뿌리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언가 결실이 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의 동아리가 용속되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동아리들은 그냥 씨를 뿌리고 돌아보지 않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결속 역시 씨를 뿌리고 돌아보지 않는 결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 존재에 대하여 뭐 지나치게 이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파급력을 끼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굳이 규정하지 않고 그 존재가 씨를 뿌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을. 그래서 제 말이 그겁니다.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이들 자체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잠재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그게 또 이제 말 그대로 사회에서는 어떤 영향력, 파급력 이런 게 생겨날지 아직 재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저도 김멜라 소설 나쁘지 않게 봤기 때문에 거들었습니다. 멜라 김멜라가 평가가 좋았다. 그 다음에 방해. 저는 김지연 작가의 사랑하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설적인 완성도? 나 기존의 어떤 소설 문법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이 소설이 굳이 좋은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지연 작가 소설 뭐 이전 작품들 뭐 굴 드라이브 같은 작품들도 재밌게 봤고, 이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페미니즘적 경향이라고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조금 더 예각화된 이제 개인의 현실로 이제 좀 이거를 토바보는 그런 소설들의 유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너무 이거 소설화된 내용이라기보다 어디에 있는 누군가의 일화 아니야? 혹은 뭐 어떻게 이제 뭐 그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트위터나 이런 데 올라오는 뭐 그런 종류의 요즘의 여성적 삶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소설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또 생각하면은 그 지점을 소설로서 좀 이제 좀 집요하게 질문하고 이거를 한번 예리하게 찔러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좀 소설화가 잘 된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퀴어 여성이 그 놓여있는 가부장 이성의 중심 현실에서 어떻게 이 여성이 자기 위치를 이제
공고히 하는가, 혹은 확실하게 좀 이제 자각화하고 드러내고 이제 그 자기가 놓여져 있는 이 가족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는가에 대한 이 과정들을 굉장히 좀 교차적인 시선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차적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뭐 교차성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장애와 여성, 퀴어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교차성 페미니즘을 비판하시 막 그냥 막 습가 하는 게 교차성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교차성의 영역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가 생각하지만 뭐 말로는 되게 쉬워요. 자기도 말로는 저 이런 시스젠더 남성인 아빠가 이성애주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가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는 되게 손쉽게 표현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여성이 고민하고 또 내 남동생이 나에 대하여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누나를 응원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가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또 단순하지는 않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주변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엄격하면서도 약간 너그러운 이런 어떤 교차적 지점에 놓인 인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 상황이나 심리 같은 것들을 저는 나름 픽진하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뭐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 근데 지금 뭐 어떤 자기 존재를, 교차적 존재성을 이렇게 드러낸다, 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분투하는 뭐 그런 소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분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너그러운 사람들이죠. 엄마도 아빠도 결국에는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에 무거운 이불 덮어주면서 얘를 이제 불안으로부터 이렇게 불안을 가라앉히고 얘한테 큰 위로가 됐던 그 무거운 이불 같은 할머니가 이제 얘로부터 뒤돌아선 거, 얘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니까. 근데 그런 그 근데 이제 그런 할머니가 이제 얘한테 돌아섰을 때 할머니와 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얘한테 어떤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 할머니와의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던져놓기만 하고, 결국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할머니는 얘한테 이제 집을 물려주는 걸로 그게 이게 일종의 화해 아닌 화해 같은 걸 하는 거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엄마 아버지가 다 얘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냥 뭐 이게 그래서 뭐 어떤 가족과의 그런 갈등을 첨예하게 그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느슨한 자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치열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남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어떠한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이랄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예민하게 두드러지고 그러는 것도 되게 불편한데, 우리가 소위 이제 일상적 영역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 자각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 편안하고 그냥 느슨한 상태에 조금 부딪히고 갈등하는데, 그거는 이성애자도 부모랑 다 부딪히고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막 지금 뭐 레즈비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같이 여자애랑 같이 살고 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예외적인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주변 가족들과 그렇게 우리가 초창기 어떤 그 동성애 관련 영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그런 식의 첨예한 방식으로 이게 전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일상생활 영역 속에서 그러한 갈등들이 이렇게 그냥 흔한 갈등처럼 이렇게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것이 너무 그냥 어떤 삶의 한 일부를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공하거나 어떠한 뭘 하거나
새롭게 구성하거나 배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그냥 뚝 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정합으로 퍼서 이렇게. 아니 소설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상적 어떤 삶의 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뭐 이런 것이 가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가공 마치 맨얼굴이라는 그런 어떤 화장술의 한 방식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꾸안꾸 소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역시 패셔니스타.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근데 그런 이야기가 또 아예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약간 캥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뭔 소리야. 스스로 자아분열을 막 얘기하면서 제가 확인 사살을 드리자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많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요즘 시대에 대하여 혹은 우리가 불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조금은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현실과 불화하는 거 맞습니까? 현실하고 불화하죠. 또 이제 내면하고도 불화하고. 저도 근데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 소설에서만큼은 좀 박인원 선생님보다 심진관 선생님한테 동의를 하는 게 말이 되게 세요. 이 소설에 나온 말들은 센데 실제로 갈등은 별로 안 세요. 심진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다 이해를 해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사실은 진짜 빌런이 등장하지도 않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마치 그 일상에서의 빌런이 엄청난 대단한 빌런인 것처럼 나타나서 서사를 끌고 가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 일상에서의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치열함 정도는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것을 특별히 이걸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형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가부장제 현실 구조 안에서는 이제 가족들과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주인공이 이제 자기의 그 연인인 영지하고의 관계 안에서 또 이제 불안을 느끼는 방식들 그게 이제 묘사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교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부하고의 이제 단순히 외부로 분출되는 언어적인 표현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정체화시키고 있는 이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좌표 이런 것들로만 다 화해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혜적인 표현으로 나에 대하여 너그럽게 말해준다고만 해서 내 불안이 다 가셔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2021년 시점에서 그건 이제 흔한 서사라는 거죠. 지금이 만약 2000년대 초반이나 이랬으면 이게 새로운 어떤 형상화일 텐데 그런 교차성이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많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문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서사에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식의 갈등인데 이거를 또다시 그냥 그대로 그냥 재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소설이 좀 집요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은 섹스리스라도 그쵸. 제도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이런 걸 묶여가지고 어쨌든 그 부부 관계라는 걸 유지를 하는데 동성애가는 지금 이제 제조도 뒷받침이 안 돼 있고 보니까 자녀도 없는 것 같고 또 입양이 또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나라에서 섹스리스인 연인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재밌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증발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영지하고의 관계 안에서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 너는 나를 과연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 제목이 결국에 사랑하는 일인 것도 그쪽에 이제 주제의식이 조금 더 강조점이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관철되었는가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귀에다 대고 네, 사랑한다며. 그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 결말의 처리 방식이 제가 그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말의 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가만 보면 주인공은 투덜거리는 거 외에 본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공은. 맞아요. 다 아버지가 이해해주고 엄마가 이해해주고 말밖에 안 동생도 해. 이해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영지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다. 근데 사실은 제목을 보면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랑받는 work이거든. 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라는 건 일종의 자기의 노력하고 뭔가를 치열하게 투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치열한 투여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정작 서사에. 얘는 제목은 사랑받는 일이야. 일. 사랑받는 일.
리플렉트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사랑받는 거에 대하여 보여지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 소설의 이 인물들이 그렇게 교차적 존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 우리가 교차적 존재라고 하면은 흑인 여성 하면은 뭐 여성으로도 대표되지 않고 흑인으로도 대표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교차적 존재인데 얘네들을 교차적 존재라고 할 수 있나? 좀 약간 대표성을 발견하려고 했을 때 소설에 주어지게 되는 또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을 조금 떨쳐내기 위한 그러니까 방법으로서의 더 이상 하면 울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읽는 거가 잘 읽히고 가독성이 있고 네, 네, 재미있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네. 크게 인상에 남지 가벼운 않았다. 소설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꾸안꾸라기보다 그냥 안 꾸민 소설. 꾸안꾸는 세련되기라도 하지. 뼈 때리시네 와. 가루가 되었습니다. 박인선 선생님께서. 아니, 왜 제가 맞은 것 같죠? 제가 너무 많이 맞았는데. 본인이 맞은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박건혜 선생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읽었던 소설은 김혜진의 모카맨션이었고요. 재밌게 읽었던 소설은 박서련의 그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카맨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일단 이 최근 소설 문학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게 같은 주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가 절박하게 이야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이미 저 같은 SNS 중독자들은 이미 SNS에서 너무나 많이 본 이야기들이거든요.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같은 이야기가 계속 또 반복된다. 진부하다, 상투적이다라고 밖에 느낄 수 없고 실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소위 말하는 먹물들, 서울에 사는 먹물들, 대학 교육을 받은 먹물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큰 현실들이 있는데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나는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저는 내심.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개인적인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사에서 계속 빌런들이 나오고 그 빌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소한 일상의 악들에 대해서 치열하든 안 치열하든 어쨌든 계속 적대하는 식의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어떤 빌런,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 같은 것인데 예컨대 모카맨션에서 이 중심축이 되는 사건이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 재개발이라는 거거든요. 그 재개발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목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을들끼리의 뭐 집주인은 갑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을에 속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새들 들어 사는 사람은 을도 아닌 정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을들끼리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을들끼리의 어떤 끌림이라든가 우애 혹은 뭐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얽힐 듯 하면서 끊어지고 얽힐 듯 하면서 끊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재개발이라는 그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사건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그래서 또 쓸쓸하게 끝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줬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핍진하면서도 어쨌든 작가의 고민의 깊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카맨션을 꼽았고요. 재밌게 읽은 건 박서련의 이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이라는 거였고 이거는 뭐 다 제목이 길죠. 제목을 외울 수가 없는 이거는 사실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요즘에 어떤 게임을 해야지 친구가 생기는 그런 어떤 세태를 보여준 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거를 좀 풍자적으로 혹은 좀 코믹하게 잘 그려낸 그래서 소품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는데 다만 좀 이런 구성이라든가 뭐 결말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서련의 작품을 제일 잘 봤는데 저는 좀 잘 봤지만 약간 시간기 좀 봤는데 저는 잘 짜여졌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설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엄마는 나를 몰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를 그럼 내가 너를 알겠어로 가는 건데 여기 좀 가외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회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자 게이머가 와가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게임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 소통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제 엄마가 약간 우월감에 젖어서 야 이제 나 엄마가 게임 잘해 이거는 이제 나 너랑 눈높이가 비슷해졌어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편입되지 않고 시혜적인 시선으로 다가갔을 때 소통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잘 끌고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요즘 나이스한 꼰대들의 어떤 기본적인 제스처거든요. 근데 어쨌든 끝끝내 그들과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 20대들과는 끝끝내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근데 또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현실, 이제 게임 안에서의 문화적 현실이 이 소설에서는 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굳이 그 소재로 끌고 오고 있는 이유는 이보다도 요즘의 대한민국의 위계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에서 형성되어 있는 위계 이상으로 사실 젊은 세대들 안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유의의 문화 안에서조차 위계가 얼마나 빡세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 혐오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발생하고 느금마라는 느금마. 그리고 해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해지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또 온라인상에서 뭐 또 화제가 됐었어요. 여성 게이머가 챌린저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남성 프로게이머들이 나는 뭐 남자든 여자든 서포터로 챌린저 찍는 건 인정 안 해.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안에는 여성 서포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깔려 있죠. 이런 것들을 박세련 작가 굉장히 이제 소재적으로도 포착을 잘했고 이제 이게 전체 주제하고 효과적으로 맞물리는. 저는 마지막에 좋았어요. 오히려 나 엄마라는 말이 자꾸 지워지잖아요. 이 게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불가능성인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세대가 이 게임하는 자식 세대에 이제 편입하는 것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일종의 혐오 표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기입이 안 되는 마치 맘충 이런 것처럼 이게 별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는 거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대표 성별이 이제 남성이고 대표 성별이 남성인데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엄마라고 하는 여성, 혜지는 일종의 어떤 성적 희롱이나 어떤 비하의 대상이고 엄마는 아예 그냥 삭제되는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이제 혐오의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이제 인간 이하의 어떤 혹은 그런 이 세계 바깥에서만 이제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여성이 이제 그렇게 배제되는 그러한 그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보여지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에 이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엄마는 어쨌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중상류층의 교양 있는 젊은 엄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우니까 막 들어가려고 하지만 문 앞에서 엄마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 앞에서 나 엄마 아직 안 들어갔어. 나 같으면 들어가서 이놈의 새끼가 우리 엄마 했으면 들어와서 완전 다리 멍댕이를 부러뜨렸을 텐데 막 이렇게 때렸을 텐데 엄마 얼마나 교양이 있으면 문 밖에 이렇게 이게 금 안 밟고 서가지고 엄만 안 들어갔어. 그리고 그렇게 엄마가 자식 이해하려고 하고 참 이런 엄마를 둔 그 아이는 행복하다. 저는 행복한가요? 제가 이 소설의 구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거는 뭐냐면 뭐 말씀하신 분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엄마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엄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뭘 일을 했을 때 뭔가 성취감을 느꼈던 기억들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냥 엄마로 살다가 게임을 하면서 적성을 발견하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일종의 한 사람의 플레이어, 한 사람의 주체로서 다시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이 엄마라는 정체성보다는 게이머,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세계에서 자신이 이제 챌린저 리그 혹은 뭐 그 플래티넘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예컨대 공각기동대에서 아, 근데 새로운 그건 주체가 너무 되는 급격한 전개 네트워크 아닌가요? 반대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인간이 그렇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그런 단초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그냥 엄마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진입할 수 없는 게임적 현실을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죠 소설적으로는. 네. 나중에 또 그런가? 플레이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아빠라는 부모라는 그런 걸 잊고 이 속에서 나의 성취감, 나의 인정 이런 것들 추구할 것 같거든요. 나라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상투적입니다. 와우 요즘에 광고에서 보듯이 아빠도 20년 전 즐겼던 그때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돌아가자. 뭐 그럴 이런 거.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와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도 모카 맨션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구역 그 맨션 그 자체가 주인공인 거고 사람의 어떤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 관계를 끊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 둘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서로 재면서도 끈질기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그 집을 이 사람 완전히 팔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그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비록 집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이해 타산적인 그 맥락 속에서 맺은 관계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적 따뜻함은 있었다. 그것이 이제 지나간 뒤에 어떤 아쉬운 흔적으로 마음속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약간 그런 안타까움, 회한. 이렇게 통속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왜냐면 대상을 받았으니까. 대상 받았으면 그래도 됐죠. 뭐 한번 혹시 언급하실 말씀 없어요? 대상 차라리 수상작인데? 두 번째 질문에서 네.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아 않아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버리네요. 우리 저거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네. 가름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고 하시죠.